이미 거품이 있었던 게 한번 거쳤으니까 더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요. 특히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이런 그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무시한 얘기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테슬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뭐 파급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 누군가가 기존의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천백만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그 몇 달 전에 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라는 게 무엇이고 또 성장주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총 지식을 다 동원해서 썼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금년 들어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하고 이제 그 일본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하고 런던도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안전자산이랑 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대체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많이 오래 상승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코넛도 엄청 상승했고요. 뭐 커피도 상승했고 은도 상승했고 구리도 상승했고 뭐 농산물하고 광물, 제각각 모든 게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everything rally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당연히 미쳤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해결되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유가하고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품이 좀 꼈던 게 이번에 조정을 받아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에브리띵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거품이 있었던 게 한번 거쳤으니까 더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도 좋아지면서 앞으로 무역 수지도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 수출을 보려면 사실 낸드만 보면 됩니다. 낸드가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낸드가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낸드가 최악이었는데 최근에는 낸드도 이제 금년 1분기에는 가격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 이게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역 수지도 좋아지면서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화 가치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동안 환율 하락 때문에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갔던 그런 그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출 회복, 금리 인하, 원화 가치 회복 이런 등의 요인으로 특히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느낌으로는 저는 강세 방향으로 약세보다는 강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이제 어차피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가 더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환율만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모든 화폐들이 달러 가치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그 가치가 떨어졌죠. 엔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160엔을 넘어섰다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아마도 개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160이 넘었다가 156엔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기에 155엔이 넘어가게 되면은 원화도 1,400원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는 160엔이 넘어갔는데도 원화는 1,380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그 엔화보다는 지금 상황은 나은 거고 원달러 환율만 이게 이렇게 많이 쏟으면 치솟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달러 대비해서 다른 화폐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가치 절하가 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작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리 인하를 이제 원래는 6월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번으로 이제 넘겨지는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인하를 하거나 그냥 유지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뭐 물가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뭐 있기는 한데 사실 다른 것들을 보면 경제 지표 자체가 약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물가 지수가 높아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주가 하방 압력을 이제 넣는 상황이 계속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높은 물가 지수 외에도 이제 시장 외적인 그 요인도 그 증시를 압박하는 요소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정 양상을 주식시장에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1.6% 상승으로 나타나서 예상을 크게 밑돌았거든요. 예상이 2.5%였는데 예상보다 0.9%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 만큼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의 활동의 그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크게 낮아진 것이 GDP 성장률 하회의 원인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4월 S&P 그 글로벌 제조업 PMI도 49.9를 기록해서 4개월 내에 최저치였고요. 이거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작으면 위축세, 크면은 성장세 이렇게 판단하는데 4월에는 이제 50을 미치지 못했고 서비스 PMI도 50.9를 기록해서 50은 넘었지만 이것도 이제 예상치하고 전월치 대비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그 판매량을 예상할 수 있는 신규 주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낌새가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너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요. 미국 경제가 그동안 강했고 고용도 탄탄했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경제 둔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가 오히려 거꾸로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경제가 강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경제 둔화 현상이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그런데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아까 영국 시장이 좋다고 했는데 영국 시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 라가르드 그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변이 없는 한 6월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내리고 영국이 내리고 그럼 시기상 문제일 뿐 저는 미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곧바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PF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 우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우리도 곧바로 금리 인하에 나설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좋게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무역도 비교적 잘 되고 있어서 반도체 수출도 좋아져서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그러면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화 환율도 약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투자를 한다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AI입니다. 그냥 AI를 계속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AI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그 정의로 들어가면 약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뭐가 착한 일이냐 이런 것도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AI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 뭐가 AI냐?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들을 많이 갖는데 저는 AI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게 그 원전 관련해서 SMR하고 우라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NPU 사실 이런 것들을 AI 관련주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터하고 그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가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전기나 전력에 관련된 주식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지는 보통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할 텐데요.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은 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면 전주시 인구가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교 그 교수님께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AI를 위해서만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무려 2,000기에서 3,00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데이터 센터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건설하는 게 추세이고, 이제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아예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사버립니다. AI 기업들도 전기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오픈 AI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전력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스타트업인 그 엑스와트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고요. 핵 융합의 헬리온, 그다음에 SMR의 오클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력 관련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제 2008년에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SMR 개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는 원전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 소강 상태였던 원전이 최근에 다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은 현재 27기의 그 원전을 건설 중이고요. 41개를 새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추진했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조를 바꿔서 2개의 원전을 착공하기로 했고요. 20년간에 10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원전 6개를 건설하고요. 기존의 원자로 사용했던 원자료 폐기하기로 했던 걸 폐기하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신규 원전을 8개를 더 짓기로 했고요. 원전 발전량을 지금보다 3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원전이 없는데 이 폴란드도 20개의 원전을 짓기로 했고요. 포르투갈, 노르웨이도 30개의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확정한 것, 예정이 아니라 확정한 게 현재 무려 150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라늄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SMR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 관련 기업이나 우라늄 관련 ETF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SMR 그리고 우라늄 관련주가 AI 쉐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HD 현대일렉트릭이니 뭐 전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오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 뭐 기대감 이런 건데요. 그 이유는 그 AI 때문입니다. 이것도 오른 게 결국은 데이터하고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턱없이 모자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HD 일렉트릭이나 변압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전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상승을 했는데, 우라늄 관련이나 SM 관련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요. 앞으로는 그 온디바이스 AI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생성 AI 그 모델에 필요한 그 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NPU로 대표되는 추론형 AI 반도체의 기술 진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NPU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요. 챗GPT 같은 거대 AI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클라우드 기반의 AI로 구동되는 반면에 이런 그 온디바이스 AI는 SLLM,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을 탑재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AI의 그 필수 부품은 GPU 반도체인데 온디바이스 AI의 필수 부품은 추론이 가능한 그런 NPU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개막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엔비디아 독점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현재 80%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독점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NPU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NPU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런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가 아니라 이미 이거 유망한 NPU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벨리언, 피리오사 AI, 사피온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들은 모두 다 AI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리벨리온이 개발한 그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나 퀄컴 거보다 훨씬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현재 비상장 업체들인데 현재 IPO 절차를 밟고 있거나 조만간 IPO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슬라가 하락했던 이유는 저는 근본적 원인은 중국 업체와의 그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 최근에 하락을 한 이유는 로이터 통신의 그 보도를 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인 모델 2의 출시 계획을 폐기하고 로보택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머스크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FSD 기술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모델 2마저 이렇게 그 출시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경쟁에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신저가까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치킨 게임 그리고 중국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1등 그 전기차 회사는 중국 비아디입니다. 비아디가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자동차 연합은 비아디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디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사실 주장을 했고요. 미국 제조업 연맹도 중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 전기차 업계의 최대 그런 위협이 될 것이고 미국 자동차가 멸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그 제조 지역과 관계없이 중국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는 관세를 125%까지 부과하겠다, 사실 이렇게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방문했을 때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생산지에 관계없이 중국 자동차 메이커가 만드는 전기차는 무조건 100%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하기 불과 며칠 전에 CNBC하고 인터뷰에서 50%라 그러더니 며칠 만에 또 10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YD가 멕시코에 그 전기차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 수출을 해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는 이와 같이 관세라든가 뭐 IRA 이런 제도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그 미국 진출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억제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영원히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가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국 제조업 연맹의 경고가 사실은 꼭 엄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테슬라가 세계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주가에는 영향을 주겠죠, 부정적으로. 그리고 테슬라도 1분기에 이제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가격 인하한다는 공지를 내보냈고요. 뭐 어디서는 $1,000, 뭐 어디서는 $2,000 뭐 이렇게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거의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정도 인하하는 거는. 예를 들면 2차 반도체 치킨 게임 같은 경우에 2007년에 벌어졌었거든요. 이때는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냐 하면 512메가가 그때 주력 제품이었거든요. $6.8 하던 게 $0.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90% 이상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동차는 아직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자동차 수출은 독일하고 일본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금년에는 또 작년 대비해서 이미 20%가 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국 자동차가 가격에도 놀라지만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폭스바겐 CEO가 지금 지붕이 불타고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경쟁력은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머스크한테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머스크는 이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10개 전기차 회사 중에서 중국 회사가 9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GM, 현대,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뭐 포드, BMW 이 중에서 1개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8월 공개 예정인데요. 로보택시로 분위기 반전과 주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보택시만 딱 떼넣어서 생각할 건 아니고, 로보택시에다가 FSD 그리고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이것까지 다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 그런 전문가들이나 매체들을 보면 테슬라가 내년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이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를 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을 할 것이지만 이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른 표면적인 이유는 저가 전기차 출시입니다. 자, 그게 모델 2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머스크한테 그 저가형 전기차가 모델 2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저가형 전기차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게 그 모델 2를 얘기하는 건지 저가형 전기차가 아니면 기존 거를 어떻게 살짝 변형해서 싸게 판다는 건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머스크가 저가형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에 예상됐던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위한 신규 라인은 필요가 없고 기존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추가로 더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대 300만 대까지 저가 전기차 양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로이터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모델 2를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로이터 보도가 잘못됐다 이거를 이제 인지를 했고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테슬라 주가 상승의 근본 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은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투자자들이 다시 성장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그 사이버 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이버 캡이라고 부르면서 8월에 사이버 캡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이제 사이버 캡이 에어비앤비하고 우버를 결합한 모델이고 테슬라가 직접 이런 그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FSD 관련해서 라이센스 판매를 위해서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로봇, 제가 사실 가장 기대하는 겁니다. 로봇 관련해서 옵티머스를 금년 말에 자기네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맡게 한 다음에 괜찮으면 내년 말부터는 외부에 판매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 이제 내년 말까지 이제 옵티머스가 개발이 다 끝나서 판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테슬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에서는 테슬라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저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다시 이런 꿈을 꿀 수 있게끔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일깨워줬다. 그래서 이런 희망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자체보다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통한 성장을 꿈꾸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일까요? 전기차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테슬라에. 그러면 저는 테슬라 투자를 권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혁신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입니다. 혁신산업에서 시장이 이제 처음에 개화가 되면 초창기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새로 생겨난 혁신산업을 투자자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시장이 커지겠다 이런 성장성에 매료돼서 이제 주식을 막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단계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1단계 상승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이 1단계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실 섹터 자체가 다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차트에서 2번에서 D 지점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치킨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해당 섹터에서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경쟁을 막 해가지고요. 1등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1등이 되는 기업은 A와 같이 주가가 큰 상승을 하고요. 그저 그런 기업은 이제 B같이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이제 C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전기차 섹터는 자, 팬데믹부터 시작된 1차 상승이 이제 끝났고 지금은 이제 하락 기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D 지점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서 승자로 확정이 돼서 A와 같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그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 인식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테슬라를 자율주행, 로봇 회사로 본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고요. 만약 테슬라를 FSD, 사이버캡, 옵티머스 회사로 본다 그러면 혁신산업의 주가 상승 그 그래프상으로 볼 때 1단계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혁신산업을 투자자들이 신기해하고 투자자들이 혁신산업의 성장성에 매료돼서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1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1단계 상승인데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은 저는 1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로 인식해서 주식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가 확실히 1등이라는 우위를 점했을 때
그때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테슬라를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회사로 인식한다면 테슬라 주식은 지금 사기에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2024년 주목할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최근 흐름과 추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군당하고 삼천당 제약을 그때 비교를 하면서 삼천당 제약이 종군당 매출의 한 1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익 규모도 한 10%쯤 됐던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이 종군당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가 됐던 거죠. 근데 시가총액은 삼천당 제약이 더 컸어요. 그때 이미.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너무너무 고평가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미래 가치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종군당이 제가 보기엔 고평가됐고 삼천당 제약이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불과 2, 3년 후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식을 계산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뭐 PER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거보다는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데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이면 이거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쯤 되겠다. 사실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파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파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이유가 이제 낸드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낸드가 왜 판매량이 중요하냐면 SSD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낸드에다가 컨트롤러 붙인 게 그냥 SSD입니다. 그러니까 낸드가 팔리지 않으면 SSD 컨트롤러가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만들기 때문에 낸드가 팔려야 일단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낸드 자체가 안 팔렸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희망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금년 4월 1일자로 기사가 떴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낸드 수요가 대폭발해서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20% 파격 인상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그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 이렇게 됐다 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IT 소식을 전하는 그 트렌드 포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그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4월 8일에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모리 회사가 고객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그대로 실렸었는데요. 여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HDD하고 이제 SSD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네는 지금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품이 더 필요한 사람은 미리 얘기해라. 갑자기 얘기하면 자기네가 물건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고서 이제 SSD 시장이 바닥은 벗어났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파도가 바닥을 찍고서 상승세로 현재는 전환을 좀 한 상태인데요. 파도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이거든요. 이제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선이 사실 한 개밖에 없어요. 메타가 이제 사실상 단일 거래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시장 매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조립해서 어차피 메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메타가 단일 거래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파두가 글로벌 3위 낸드 업체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에 컨트롤러를 공급한다.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웨스턴 디지털하고 거래한다는 건 이미 작년 가을에 회사에서 밝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SSD 컨트롤러를 내재화하지 않은 글로벌 메모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메모리 회사라고 하면 이 5개를 꼽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5개를 꼽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SSD 컨트롤을 내재화하지 않은 회사는 사실상 웨스턴 디지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주가 반응이 없다가 이미 회사에서 작년에 이 얘기를 한 건데 기사화 됐다고 해서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가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웨스턴 디지털에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낸드에 있어서는 세계 3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여기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 빅테크들한테 이제 콜을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에다가 파도 제품을 붙여갖고 이제 그 빅테크들의 공급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작년 말에 이제 그 더 벨이라는 매체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1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마존에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메모리 같이 곧바로 딱딱딱 이렇게 주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이제 서로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이제 부품을 딱 맞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뭐 자동차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자동차 개발을 할 때 같이 개발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분기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아마존항 매출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네이버하고도 또 이제 뭐 이게 그 전용 그 반도체를 탑재한 스트리밍 서버 계약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량이지만 스페이스X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메타하고는 이미 이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5세대 제품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세대 제품은 단종될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차량을 설계하면 그 차량이 단종될 때까지 이 제품이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땅 부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하고 거래를 이제 들어가 시작하고, 아마존하고 스페이스X, 네이버,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회사랑 이제 점점 거래를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저는 이제 그래서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제 포트에서 파도 50%를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일단 50%를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를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대로 그 갖고 있다가 파도를 재매수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50% 처분해서 재매수하려고 했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파도가 금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주요 거래선이 메타인데, 메타는 현재 AI 서버 구축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노멀 서버에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 제품이 AI 서버라기보다 노멀 서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에 많은 물량이 들어가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직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저는 이거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리스크, 1분기 실적 발표와 금감원 조사, 이게 진짜 끝난 다음에 재매수에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또는 좀 길면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고 재매수에 나설 생각이고, 참고로 저는 3분기에는 실적이 훨씬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도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디바이스에서 AI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랑 접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우드가 같이 발전이 돼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는 지금은 집중을 하지만 반드시 노멀 서버의 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이제 AI 쪽에 먼저 투자가 들어가지만 반드시 노멀 서버 쪽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첫째로. 둘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웨스턴 디지털하고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쯤에는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죠. 왜냐면 아까 제가 한 3분기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더 벨이란 매체에 하면 작년에 아마존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한 3분기에서 1년 걸리니까 제품 개발하는데 금년 말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도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고, 사실 이런 이제 새로운 거래처들이 계속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매수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홍콩이 아시아에서는 그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금융 허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자기네가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유는 결국은 홍콩으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팬데믹 이후로 중국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일본으로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그 일본 증시가 오른 원인은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돼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입된 외국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그걸 빠져나간 중국 증시는 완전히 폭락을 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경제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요. 또 금리를 마음대로 낮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또다시 달러가 빠져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홍콩으로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이번에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혹시라도 홍콩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없으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나는 자금도 묶어두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ETF 외에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더리움은 어차피 미국에서도 현물 ETF 승인이 시간 문제일 뿐이고 불가피하게 승인할 수밖에 없다. 요번엔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라도. 그러면 그럴 바에는 어차피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김에 이더리움 ETF까지 같이 출시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SEC가 비트코인 ETF를 마지못해 이렇게 출시했던 이유는 법원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SEC가 이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SEC한테 그 GBTC의 ETF 승인 거부를 철회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자, SEC가 그 비트코인 그 선물 ETF는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는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선물은 승인하고 현물은 승인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그 현물 ETF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건데요. 자, 이 판단은 이더리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로 SEC에서는 2022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사실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이 결정은 증권이 아니라는 걸 SEC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SEC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죠. 아까 비트코인도 선물은 했는데 현물은 안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했는데, 이더리움도 증권은 아니라고 했고 선물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럼 현물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어차피 미국에서 승인을 할 건데 이더리움도 그럼 비트코인 자기네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뭐 미국이건 홍콩이건 관계없이 파급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도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유입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의 그 성공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와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4%면 김치 프리미, 이더리움도 4%고 뭐 솔라나도 4%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누군가가 컴퓨터만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면 큰 리스크 없이 한 30-40% 연수익은 거둘 수 있다. 사실 이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사실 그런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비트리지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정거래죠. 일단 아주 쉬운 재정거래가 있습니다. 재정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국가마다 시세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는 6천만 원이고 미국에서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5천만 원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스미스 씨가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한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5천만 원에 사서 6천만 원에 파니까 1,000만 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치 프리미엄이 심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때 중국 사람들이 사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엄청 빼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5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이걸 한국으로 보내서 팔아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한 후에 중국으로 다시 갖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고 코인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부에서 부랴부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이런 것도 실명제를 그때 하게 된 거고, 그때 이제 발생된 게 뭐냐면 소위 유명한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나온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래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돈을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거래는 현실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거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돈과 암호화폐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샀으면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사서 그걸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현금화하면 돈은 한국에 남는 거죠.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남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지속 불가능한데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암호화폐와 돈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건 지속적인 아비트리지가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그 세 개 차트는 모두 다 동일한 시간대의 그 비트코인 5분봉이거든요. 첫 번째 게 비트렉스고 두 번째가 폴로닉스고 세 번째가 비트피넥스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자세히 보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자, 주식이라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라 다 똑같은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다른 자기네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차트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 바이낸스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10,000개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갑자기 샀으니까 그 거래소에서는 급등을 해야 되죠. 당연히. 다른 데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시차를 두고서 이제 이렇게 비슷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곧바로 오른다.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소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가격의 변화가 실시간에 동일하게 나타날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미 재정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암호화폐의 김치 프리미엄이 5%라고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들이니까. 그럼 김치 프리미엄이 5% 유지하다가 비트코인만 순간적으로 10%로 올라가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지만 예를 이더리움은 여전히 김치 프리미엄이 5%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5%의 갭이 생기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이. 논리는 뭐냐면 그러면 누군가가 한국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미국 거래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이 5%니까 산 가격보다 5% 싸게 파는 거죠. 근데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거기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세보다 비트코인을 10% 싸게 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비트코인이 10%로 프리미엄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나라로 비트코인을 보내서 팔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10%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더리움에서 5% 손해봤죠? 10% 벌죠? 그럼 5%가 이익이 남는 거죠. 이런 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도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자리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 거래는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렇게 아비트리지를 이용하면 평균 30-40%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죠. 큰 위험 없이.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런 식의 아비트리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각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영국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우리나라에도 실시간으로 오릅니다. 둘째, 암호화폐별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별로 이게 프리미엄이 달라지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에서 곧바로 아비트러지를 이용해서 이런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항상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프리미엄 벌어지게 되면 그런 거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재작년 말에 그 김치 프리미엄을 캡처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의 김치 프리미엄은 다 동일합니다. 모두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거 수수료 때문에 이 정도 차이 갖고는 거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몇 %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면 늦으니까 순식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AI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회가 딱 포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죠. 수수료 띄고 뭐하고 떼도 이익이 남냐 안 남냐 계산을 해서 계산이 서면 순식간에 해쳐버리는 거죠. 진짜 불과 0점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똑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존의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AI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리스크 없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당연히 이런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제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아비트리지 거래가 그 좋은 기회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유 트레이딩 관련 업무를 그 했을 때 가끔 아비트리지를 이용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양질의 원유가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나오는 포카더스 원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원유가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하는 게 이제 경유나 뭐 휘발유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 원유는 브렌트 연동입니다. 브렌트 연동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 원유는 두바이 연동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렌트 연동으로는 그 원유를 사질 않습니다. 두바이 연동으로 사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브렌트하고 두바이 간의 스프레드가 이제 뭐 좁혀지거나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렌트 연동의 원유가 있고 두바이 연동이 있는데 항상 이제 브렌트가 높은데 어느 순간에 수급이 꼬여가지고 이게 확 낮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낮아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사가지고 이제 이 스프레드를 해징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성이 좋아지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재정 거래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비트리지를 가장 잘 이용했던 회사가 그 살로몬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살로몬 브라더스는 이제 채권을 불법적으로 그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에 합병이 되면서 사라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채권으로 30에서 60% 연수익률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으로 30에서 60% 냈다고 하니까 야 이거 굉장한 무슨 트레이딩 기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아비트레이지 딱 하나만 이용한 겁니다. 뭐냐면 10년짜리 만기 국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채가 5년 전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만기가 5년 남았죠. 5년만 지나면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오늘 5년 만기 국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 국채도 5년 후면은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 국채 가격이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 5년 만기가 되니까. 근데 이게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새로 발행된 국채의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살로몬 브라더스는 만기가 5년 남은 10년 만기 국채를 사고 막 발행된 5년 만기 국채를 공매도를 쳐서 채권 간의 스프레드를 확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스프레드를 청산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근데 이런 기회가 매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20배, 30배씩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에.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채권으로 30%에서 60%의 돈을 매년 벌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재정 거래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재정 거래를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누군가가 만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큰 리스크 없이 매년 30-40%의 돈은 꾸준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성공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